며느리가 숨긴 것. 그날 밤 나는 며느리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비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비밀은 말하지 못해서 숨기고요. 어떤 비밀은 말해봤자 소용없어서 숨깁니다. 또 어떤 비밀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숨기기도 하지요. 저는 올해 65입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벌써 7년이 되었어요. 아들 하나 키워서 장가 보내고 이제는 혼자 작은 아파트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외롭냐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외롭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힘든 게 있어요. 바로 걱정입니다. 아들은 잘 지내고 있는지, 며느리와 사이는 좋은지, 혹시 내가 짐이 되는 건 아닌지, 노인이 되면 별것 아닌 것에도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며느리 수연이가 이상합니다. 전화하면 어딘가 다급한 것 같고요. 만나면 핸드폰을 꼭 뒤집어 놓습니다. 가끔 눈이 퉁퉁 부어 있을 때도 있어요. 처음엔 그냥 일이 힘든가 보다 했습니다. 프리랜서가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점점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 그게 대체 뭘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일입니다. 며느리의 비밀을 쫓다가 결국 알게 된 진실. 그 진실 앞에서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늘 그렇듯 새벽 5시에 눈을 떴어요. 나이가 들면 잠이 없어진다더니 정말 그렇더라고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창문을 열자 선선한 가을 바람이 들어왔어요. 아, 벌써 10월이구나. 시간 참 빠르다. 혼자 사니까 아침에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냥 TV 틀어놓고 뉴스 보다가 간단히 아침 먹습니다. 그러다 이웃집 미숙이랑 산책하고요. 그게 제 하루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핸드폰이 울렸어요. 화면을 보니 아들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태호가 아침에 전화하는 건 드문 일이었어요. 보통은 바빠서 저녁에나 겨우 연락이 오거든요. 전화를 받으니 아들 목소리가 어딘가 다급했습니다. 엄마 시간 괜찮으냐고 물었어요.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별일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말에 시간이 어떠냐고 물었어요. 오랜만에 얼굴 좀 보고 싶다고요. 이상했습니다. 아들이 먼저 보고 싶다고 연락하다니요. 보통은 제가 언제 한번 와라 해야 겨우 오는 애였거든요. 그것도 내 엄마 시간 되면요 하고 대충 넘어가기 일쑤였는데 그래서 좋다고 했습니다. 주말에 뭐 해먹을까 벌써부터 설레더라고요. 갈비찜을 할까? 아니면 태호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일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아들이 말했습니다. 근데 엄마, 수연이한테는 얘기하지 말아달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며느리한테 왜 비밀로 하냐고 물었어요. 아들은 잠깐 말을 멈추더니 그냥 그러고 싶다고 했습니다. 요즘 수연이가 좀 힘들어 보여서
엄마랑 둘이 얘기하고 싶다고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며느리가 힘들어 보인다고요? 무슨 일이 있는 건가? 혹시 둘이 싸운 건 아닌가? 아니면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건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비밀로 해달라니 알겠다고 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심란했습니다. 뭔가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이웃집 미숙이네 집에 갔습니다. 미숙이는 저보다 2살 위인데 우리 아파트에서 30년을 같이 살았어요. 서로 집안 사정을 다 아는 사이입니다. 미숙이네 거실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데 미숙이가 물었어요. 순자야, 너 요즘 무슨 걱정 있어? 얼굴이 안 좋아 보인다고요.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요즘 며느리가 좀 이상하다고요. 미숙이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상하다니 어떻게 이상하냐고 물었어요. 저는 그동안 느꼈던 것들을 하나씩 얘기했습니다. 전화하면 항상 바쁜 것 같고요. 만나면 핸드폰을 꼭 뒤집어 놓는다고요. 가끔 눈이 부어 있을 때도 있고 웃는 것도 예전 같지 않다고요. 미숙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순자야, 혹시 그거 아니야? 요즘 젊은 사람들 바람 많이 피운다던데. 그 말에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바람이라고요? 설마요. 수연이가 그럴 리 없어요. 저는 펄쩍 뛰며 부정했습니다. 미숙이는 자기도 그냥 해본 소리라며 미안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한번 들은 말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그 생각만 했어요. 설마, 정말 설마, 수연이가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건가? 그래서 요즘 그렇게 이상했던 건가? 아들한테 들키지 않으려고 조심하고 있었던 건가? 생각하면 할수록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며칠 후 저는 아들네 집 근처에 갔습니다. 가끔 그쪽 시장에 좋은 생선이 들어온다고 해서요. 생선도 살 겸 혹시 며느리를 만나면 얼굴이라도 볼 겸 간 거였습니다. 시장에서 고등어를 사고 나오는데 저 멀리 낯익은 뒷모습이 보였어요. 수연이었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부르려고 했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수연이 옆에 남자가 있었어요. 처음 보는 남자였습니다. 나이는 40대 정도로 보였고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이었어요. 둘이서 뭔가 진지하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르게 발걸음을 멈췄어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수연이가 그 남자에게 뭔가를 건넸어요. 서류 같은 것이었습니다. 남자는 그걸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더니 수연이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마치 위로하듯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저건 뭐지? 저 남자는 누구지? 왜 수연이 어깨를 두드리는 거지? 둘은 곧 헤어졌습니다. 남자는 반대쪽으로 걸어갔고 수연이는 제가 있는 쪽으로 왔어요. 저는 얼른 기둥 뒤에 숨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수연이가 지나갔습니다. 얼굴을 보니 눈가가 빨갛더라고요. 분명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미숙이 말이 맞는 건가? 정말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건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 건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아들한테 말해야 하나? 아니면 좀 더 지켜봐야 하나? 확실한 증거도 없이 말했다가 괜히 가정을 깨뜨리면 어떡하나?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도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어요. 주말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우리 집에 온다고 한 날이었어요. 아침부터 갈비찜을 만들고 집 안 청소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아들 얼굴을 보니까 기뻤어요. 태호는 예전보다 살이 좀 빠진 것 같았습니다. 회사 일이 많이 힘든 모양이에요.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회사 얘기, 건강 얘기, 이웃들 얘기. 그러다가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수연이는 요즘 어떠냐고요? 태호 얼굴이 살짝 굳었습니다. 잠깐 말을 멈추더니 잘 모르겠다고 했어요. 요즘 수연이가 좀 이상하다고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떻게 이상하냐고 물었어요. 태호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요즘 자꾸 외출을 한다고요. 그것도 저녁에. 일이 있다고 하는데 무슨 일인지는 말을 안 한다고요. 핸드폰도 꼭 들고 다니고 화장실 갈 때도 안 놓는다고요. 물어보면 아무것도 아니라고만 한다고요. 저는 며칠 전 시장에서 봤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 남자, 서류, 빨갛게 부은 수연이 눈가.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됐어요. 결국 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확실한 게 아니니까요. 괜히 말했다가 오해가 생기면 안 되니까요. 태호는 밥을 다 먹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엄마, 저 수연이랑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요즘 좀 힘든 시기인 것 같아요. 기다려 보려고요. 아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들 눈에도 걱정이 가득했어요. 저는 아들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부부 사이에 힘든 시기가 올 수도 있는 거야. 서로 믿고 기다려봐. 그렇게 말했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아들이 돌아가고 나서 저는 오래 생각했어요. 내가 직접 알아봐야 하나. 며느리가 뭘 숨기고 있는지. 그래야 아들을 도울 수 있지 않을까? 그때부터였습니다. 제가 며느리를 몰래 지켜보기 시작한 게 다음 주 화요일이었습니다. 저는 아들네 집 근처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창가 자리에서 밖이 잘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생각하면 참 바보 같았어요. 하지만 그때는 정말 걱정이 됐거든요. 아들 가정이 무너지면 어떡하나. 며느리가 정말 나쁜 짓을 하고 있으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수연이가 집에서 나왔어요. 평소와 다르게 좀 차려입은 것 같았습니다. 화장도 하고 머리도 단정하게 묶었더라고요.
수연이는 걸어서 버스 정류장으로 갔습니다. 저도 얼른 카페에서 나와 뒤따라갔어요. 거리를 유지하면서 조심조심 따라갔습니다. 수연이는 버스를 탔어요. 저도 같은 버스에 탔습니다. 뒷문으로 타서 수연이 눈에 띄지 않게 뒤쪽에 섰어요. 버스는 시내 쪽으로 갔습니다. 수연이는 을지로 입구역 근처에서 내렸어요. 저도 따라 내렸습니다. 수연이는 큰 빌딩 안으로 들어갔어요. 건물 이름을 보니 무슨 법률사무소가 있는 빌딩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요? 왜 며느리가 법률사무소에 가는 거지? 혹시 이혼 상담을 하는 건가?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저는 건물 앞에서 기다렸어요. 1시간이 넘게 기다렸습니다. 다리가 아팠지만 그 자리를 뜰 수가 없었어요. 드디어 수연이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또 그 남자가 같이 있었어요. 며칠 전 시장에서 봤던 그 남자. 키 크고 단정한 인상의 남자. 둘은 건물 앞에서 잠깐 얘기를 나눴습니다. 남자가 수연이한테 뭔가를 말했어요. 수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더니 남자가 또 수연이 어깨를 두드렸어요. 이번엔 더 오래 두드렸습니다. 마치 힘내라고 하는 것처럼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저게 뭐 하는 거야? 남의 며느리 어깨를 왜 저렇게 두드려? 도대체 저 남자가 누군데? 둘은 곧 헤어졌습니다. 남자는 다시 빌딩 안으로 들어갔고 수연이는 걸어서 어디론가 갔어요. 저는 잠깐 고민했습니다. 수연이를 계속 따라갈까? 아니면 저 남자가 누군지 알아볼까? 결국 저는 빌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에 안내판이 있었어요. 몇 층에 뭐가 있는지 적혀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가 5층에 있었어요. 이름이 뭐였는지 기억이 나요. 김앤박 법률사무소. 그 이름을 핸드폰에 저장해뒀습니다. 집에 가서 검색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컴퓨터를 켰습니다. 인터넷에 김앤박 법률사무소를 검색했어요. 홈페이지가 나왔습니다.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봤어요. 이혼, 상속, 부동산, 민사소송. 여러 가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혼이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역시 이혼 상담인가? 수연이가 이혼을 준비하고 있는 건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문득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이혼이라면 왜 저렇게 비밀스럽게 하는 걸까? 태호한테 말하면 될 텐데. 아니, 만약 태호가 뭔가 잘못을 했다면? 태호가 수연이한테 나쁘게 굴어서 수연이가 이혼을 준비하는 건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태호가 그럴 리 없어요. 제가 키운 아들인데. 효자는 아니어도 나쁜 짓은 안 하는 애거든요. 점점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뭐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저녁 저는 미숙이한테 전화했습니다. 미숙아, 나 좀 만나자고요. 미숙이네 집에서 만났어요.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얘기했습니다. 시장에서 며느리가 남자와 있는 걸 봤다는 것, 법률사무소에 간다는 것,
그 남자가 자꾸 며느리 어깨를 두드린다는 것. 미숙이는 심각한 얼굴로 들었습니다. 다 듣고 나서 미숙이가 말했어요. 순자야, 이건 분명히 뭔가 있어. 근데 바람인지 이혼인지는 아직 모르겠다. 좀 더 알아봐야 할 것 같아.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미숙이한테 부탁했어요. 내가 좀 도와줄 수 있겠냐고요. 미숙이는 뭘 도와주면 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다음에 수연이를 미행할 때 같이 가자고요. 혼자는 불안하다고요. 미숙이는 잠깐 생각하더니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였어요. 근데 순자야, 이게 맞는 짓인지 모르겠다. 남의 사생활을 이렇게 캐는 게 저도 알아요. 이게 좋은 짓이 아니라는 거.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들 가정이 무너지는 걸 가만히 볼 수는 없었거든요. 그로부터 며칠 후였습니다. 저는 수연이 SNS를 보게 됐어요. 평소에는 잘 안 보거든요. 젊은 사람들 하는 거라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고요. 근데 그날은 궁금해서 들어가 봤습니다. 수연이 계정을 찾아서 봤어요. 사진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음식 사진, 풍경 사진, 그런 것들이요. 그런데 최근에 올라온 글이 눈에 띄었어요. 글이라기보다는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가끔은 혼자 감당해야 하는 일이 있다. 그게 사랑이니까. 그 문장을 보고 저는 멈췄습니다. 무슨 뜻이지? 혼자 감당해야 하는 일? 그게 사랑이라고? 이건 누구한테 하는 말이지? 혹시 그 남자한테? 아니면 태호한테? 아니면 다른 누군가한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 밑에 댓글이 몇 개 달려 있었어요. 힘내, 수연아. 응원해. 언니 파이팅. 그런 댓글들이었습니다. 수연이 친구들이 단 것 같았어요. 그 친구들은 알고 있는 건가? 수연이가 뭘 감당하고 있는지 저만 모르는 건가? 답답했습니다. 다음 주에 또 수연이를 미행했습니다. 이번엔 미숙이도 같이 갔어요. 아침에 수연이네 집 근처에서 만났습니다. 두 사람이 카페에 앉아서 기다렸어요. 점심때쯤 수연이가 집에서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캐리어를 끌고 있었어요. 작은 캐리어였는데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디 가는 건가? 여행인가? 아들한테는 여행 간다고 했나? 수연이는 택시를 탔습니다. 저랑 미숙이도 얼른 택시를 잡아 탔어요. 앞에 택시 따라가 달라고 했습니다. 택시 기사가 좀 이상한 눈으로 보더라고요. 영화에서나 보던 장면이잖아요. 근데 그때는 부끄러울 겨를이 없었습니다. 택시는 한참을 달렸어요. 서울 외곽 쪽으로 갔습니다. 어디로 가는 건지 점점 불안해졌어요. 드디어 택시가 멈췄습니다. 어떤 병원 앞이었어요. 큰 병원이었는데 간판을 보니까 요양병원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요양병원이요? 왜 며느리가 요양병원에 가는 거지? 저랑 미숙이는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멀리서 수연이를 지켜봤어요. 수연이는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희도 조심조심 따라 들어갔어요. 로비에서 수연이를 찾았습니다. 수연이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어요. 몇 층으로 가는지 봤습니다. 5층이었어요. 저희도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5층에서 내렸어요. 복도가 길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병실 문들이 양쪽으로 있었고요. 간호사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저희는 천천히 복도를 걸었습니다. 수연이를 찾았어요. 복도 끝쪽에 있는 병실로 들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저희는 그 병실 앞까지 갔어요.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안을 슬쩍 봤어요. 그리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병실 안에 환자가 있었습니다. 나이 든 여자분이었어요. 이르는 넘어 보였습니다.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많이 아파 보였어요. 수연이가 그 환자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환자 손을 잡고 있었어요. 수연이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울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저 환자가 누구지? 왜 수연이가 저기서 울고 있지? 설마 수연이 엄마인가? 아닌데. 수연이 어머니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럼 저 사람은 누구지? 혼란스러웠습니다. 미숙이가 제 팔을 잡았어요. 순자야, 일단 나가자고요. 여기 있으면 수연이한테 들킬 수 있다고요. 저희는 병원에서 나왔습니다. 밖에 있는 벤치에 앉았어요. 둘 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미숙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순자야, 이건 생각했던 것과 다른 것 같아. 바람 피우는 게 아니야.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뭔가 다른 문제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게 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는 1시간쯤 기다렸습니다. 수연이가 병원에서 나오기를 기다렸어요. 드디어 수연이가 나왔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병원 현관으로 나왔어요. 얼굴이 많이 부어 있었습니다. 많이 울었나 봐요. 수연이는 택시를 타고 갔습니다. 저희는 더 이상 따라가지 않았어요. 대신 병원 안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아까 수연이가 갔던 5층으로 갔어요. 복도 끝에 있는 그 병실. 507호였습니다. 문 옆에 환자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 이름을 봤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이름이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김영순.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김영순. 그 이름을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아주 오래전에 들었던 이름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김영순. 그 이름이 왜 익숙한지 계속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떠올랐습니다. 수연이 아버지 이름이 김재호였어요. 결혼할 때 들었거든요. 수연이 아버지는 수연이가 어렸을 때 집을 나갔다고 했습니다. 수연이 어머니하고 이혼을 했고 그 뒤로 연락이 끊겼다고요. 수연이는 아버지 얘기를 거의 안 했어요. 아픈 기억인 것 같아서 저도 물어보지 않았고요. 그런데 김영수는 누구지? 혹시 수연이 아버지 쪽 가족인가? 아버지 어머니, 그러니까 수연이한테는 친할머니? 그런 건가?
하지만 수연이가 왜 친할머니를 몰래 만나러 가는 거지? 아들한테도 저한테도 비밀로 하면서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법률사무소, 그 남자, 요양병원, 김영순이라는 환자. 이것들이 어떻게 연결되는 거지? 수연이는 대체 뭘 숨기고 있는 거지? 다음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알아보기로요. 더 이상 혼자 끙끙대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요양병원에 다시 갔습니다. 혼자 갔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507호로 갔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들어갔어요. 침대에 그 환자분이 누워 계셨습니다. 눈을 감고 계셨어요. 주무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다가가서 옆에 섰습니다. 환자분 얼굴을 봤어요. 많이 야위셨더라고요. 주름이 깊고 피부가 창백했습니다. 어디가 많이 편찮으신 것 같았어요. 그때 환자분이 눈을 떴습니다. 저를 보더니 누구세요? 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수연 씨 시어머니입니다. 수연이 남편의 어머니예요. 환자분 표정이 변했습니다. 눈이 커지더니 뭔가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한참을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러더니 힘겹게 입을 여셨어요. 아, 수연이 시어머니시구나. 목소리가 약했습니다. 많이 힘드신 것 같았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어떻게 수연이를 아세요? 환자분은 잠시 눈을 감았어요. 그러더니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수연이 친할머니야. 그 말에 저는 멈췄습니다. 역시 그랬군요. 친할머니. 수연이가 연락이 끊긴 아버지 쪽 할머니를 몰래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왜요? 왜 비밀로? 저는 계속 물었습니다. 왜 수연이가 여기 오는 거예요? 왜 비밀로 하는 거예요? 환자분은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셨어요. 그러더니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앉으세요. 얘기가 좀 길어요. 저는 옆에 있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환자분이 얘기를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점점 눈물이 났습니다. 환자분, 그러니까 김영순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연이 아버지 재호는 내 아들이야. 그 애가 어릴 때 사업에 실패했어. 빚이 많았지. 그래서 수연이 엄마한테 이혼을 요구했대. 자기 때문에 수연이랑 수연이 엄마가 힘들어지는 게 싫었나 봐. 그렇게 이혼하고 재호는 사라졌어. 어디로 갔는지 나도 몰랐어. 연락도 없이 사라졌거든.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셨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어요. 할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이 넘게 연락이 없었어. 나도 늙었고 혼자 살았지. 그러다가 작년에 재호한테 연락이 왔어. 아들이 연락을 한 거야. 할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호가 그러더라. 엄마, 미안해.
그동안 연락 못해서 미안해. 나 이제 얼마 안 남았어.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 안 남았다니요? 무슨 뜻이에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재호가 암이었어. 말기암. 치료도 못하는 상태였대.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한테 연락한 거야.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수연이 아버지가 암이었다고요? 할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재호가 나한테 부탁했어. 자기가 죽으면 수연이한테 전해달라고.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그동안 한 번도 찾아가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그런데 재호가 세상을 떠났어. 6개월 전에. 할머니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재호가 죽고 나서 내가 수연이를 찾았어. 어렵게 연락처를 알아냈지. 수연이한테 전화했어.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마지막으로 너한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었다고. 저는 물었습니다. 수연이가 뭐라고 했어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수연이가 울더라. 한참을 울었어. 그러더니 찾아왔어. 나를 만나러. 처음엔 원망도 많았을 거야. 아버지가 자기를 버리고 갔다고 생각했을 테니까. 근데 수연이가 그러더라. 아버지가 왜 떠났는지 이제 알 것 같다고. 자기랑 엄마를 위해서 떠난 거였다고. 빚 때문에 가족이 힘들어지는 게 싫어서 스스로 떠난 거였다고. 할머니가 한숨을 쉬셨어요. 수연이가 그때부터 나를 찾아오기 시작했어. 일주일에 한 번씩. 할머니 혼자 계시면 안 된다고. 이제 내가 할머니 가족이라고.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서 수연이가 요양병원에 오는 거였어요? 비밀로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수연이가 시댁에는 말하지 말자고 했어. 괜히 부담 줄까봐. 자기 아버지 얘기도 하기 싫다고 했어. 아직 정리가 안 됐다고. 그래서 혼자 왔어. 캐리어에 필요한 것들 담아서. 옷이나 과일이나 이런 거. 저는 며칠 전에 봤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수연이가 캐리어를 끌고 가던 모습. 그게 할머니한테 드릴 물건이었구나. 할머니가 또 말씀하셨어요. 수연이가 나 입원비도 내. 요양병원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나는 돈이 없거든. 재호가 남긴 것도 없고. 근데 수연이가 자기가 낸다고 했어. 프리랜서라 돈이 많지 않을 텐데. 일 더해서 번다고 했어. 저는 갑자기 모든 게 이해가 됐습니다. 수연이가 요즘 바빠 보였던 이유. 저녁에 외출을 자주 했던 이유. 핸드폰을 꼭 들고 다녔던 이유. 눈이 퉁퉁 부어 있었던 이유. 다 이것 때문이었구나. 며느리는 바람을 피운 게 아니었어요. 이혼을 준비한 것도 아니었어요. 홀로 남은 친할머니를 돌보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혼자서.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수연이 시어머니. 수연이한테 말하지 말아줘요. 내가 다 얘기했다고. 그 애가 알면 속상해할 거야. 비밀로 하고 싶었던 건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알아야 했어요. 며느리가 이렇게 힘든 걸 몰랐으니까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수연이는 좋은 애야. 재호가 보지 못한 사이에 이렇게 좋은 사람이 됐어. 시어머니한테도 잘하지? 저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잘해요. 정말 잘해요. 저한테 항상 잘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애를 의심했어요. 나쁜 짓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부끄러웠습니다. 한없이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또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수연이한테 더 있어. 비밀이.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더 있다고요? 할머니가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재호가 죽기 전에 유서를 남겼어. 그 유서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재호가 쓴 유서에 이렇게 적혀 있었대. 내가 어렸을 때 빚 때문에 도망 다녔을 때 나를 도와준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 덕분에 빚쟁이들한테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때 그 사람한테 빌린 돈을 아직 못 갚았다. 죽기 전에 꼭 갚고 싶었는데 내가 가진 게 없다. 수연아, 미안하다. 아버지가 남긴 건 빚밖에 없다.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수연이가 그 유서를 보고 울었어. 그러더니 자기가 갚겠다고 했어. 아버지 빚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빚을요? 얼마나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5천만 원.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5천만 원이요? 그 큰 돈을 수연이 혼자 갚겠다고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수연이가 그러더라. 아버지가 못 갚은 빚이면 자기가 갚아야 한다고. 그래야 아버지가 편히 눈 감을 수 있다고. 저는 이해가 됐습니다. 법률사무소에 갔던 이유, 그 남자랑 얘기했던 이유, 서류를 주고받았던 이유, 빚을 정리하는 법적 절차를 밟고 있었던 거예요. 그 남자는 변호사였던 거예요. 수연이를 도와주는.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이런 일을 혼자 감당하고 있었구나.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할머니 병원비도 내고 아버지 빚도 갚고 그러면서 저한테는 아무 내색도 안 하고 아들한테도 말 안 하고 혼자서.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병원에서 나와서 저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가을 하늘이 맑았습니다. 바람이 선선하게 불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며느리를 어떻게 봤지? 의심하고, 미행하고, 나쁜 짓 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고, 그런데 며느리는요? 혼자서 할머니를 돌보고 있었어요. 아버지 빚을 갚으려고 일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저한테는 웃으면서 안부를 물었어요. 어머니 건강하시냐고, 뭐 필요한 거 없으시냐고, 그렇게 물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얼마나 울고 싶었을까요? 그런데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혼자 감당했어요. 저는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미안했습니다.
며느리한테 정말 미안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수연이한테 말해야 하나? 내가 다 알았다고? 아니면 모른 척 해야 하나? 수연이가 비밀로 하고 싶었으니까 고민이 됐어요. 그러다가 결심했습니다. 수연이한테 직접 말하기로요. 다 알았다고. 그리고 도와주고 싶다고. 혼자 감당하지 말라고. 우리가 가족이니까. 저는 수연이한테 전화했습니다. 수연아,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올 수 있어? 너랑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 수연이는 잠깐 망설이더니 알겠다고 했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는데 저는 만나서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전화 끊고 나니 가슴이 떨렸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하지만 이건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수연이가 우리 집에 왔어요. 얼굴이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요즘 일이 많았나 봐요. 아니, 일만 많은 게 아니지. 할머니 병원비, 아버지 빚, 그런 것들 때문에 힘들었겠지. 저는 수연이를 거실에 앉혔습니다. 따뜻한 차를 한 잔 내왔어요. 수연이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표정이 심각하시네요.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러다가 입을 열었어요. 수연아, 나 다 알아. 수연이 표정이 변했습니다. 뭘요? 뭘 아신다는 거예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김영순 할머니, 내 친할머니, 요양병원에 계신 거 알아. 수연이 얼굴이 하얘졌어요.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덜덜 떨렸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도 알아. 유서 남긴 것도 알아. 빚이 있다는 것도 알아. 내가 그 빚을 갚고 있다는 것도 알아. 수연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아셨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너를 미행했어. 뭔가 숨기는 것 같아서. 나쁜 짓 하는 거 아닌가 의심했어. 수연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눈물만 흘렸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미안하다, 수연아. 내가 너를 의심한 거 미안해. 근데 더 미안한 건 내가 그렇게 힘든데 몰랐다는 거야. 내가 혼자 그 짐을 지고 있었다는 거 몰랐어.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왜 혼자 감당했어? 수연이가 울면서 말했어요. 어머니한테 부담 드리기 싫었어요. 어머니도 혼자 사시잖아요. 걱정 끼쳐 드리기 싫었어요. 저는 수연이를 끌어안았습니다. 바보야. 그게 부담이야? 너는 내 며느리야. 내 가족이야. 가족이 힘들면 같이 힘들어야지. 혼자 지면 어떡해. 수연이가 제 품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얼마나 참았던 걸까요? 얼마나 혼자 울었던 걸까요? 저는 수연이 등을 토닥이면서 같이 울었어요. 한참을 울고 나서 저희는 마주 앉았습니다. 수연이가 차분하게 얘기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할머니한테 연락을 받았을 때 많이 힘들었어요. 원망도 했어요. 왜 저를 버렸냐고.
왜 한 번도 안 찾아왔냐고. 근데 할머니가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아버지가 왜 떠났는지. 빚 때문에 저랑 엄마한테 피해 갈까봐 스스로 떠난 거라고. 수연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때 알았어요. 아버지도 힘들었구나. 아버지도 저를 사랑했구나. 그냥 표현을 못했던 거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연이가 계속 말했어요. 그래서 할머니를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할머니가 혼자 계시잖아요. 아들도 없고 돈도 없고 제가 도와드려야 할 것 같았어요. 아버지 대신 저는 물었습니다. 근데 왜 태호한테는 말 안 했어? 남편한테 말하면 됐잖아. 수연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태호한테 말하면 태호가 도와주려고 할 거잖아요. 근데 이건 제 가족 문제예요. 태호한테 짐 지우기 싫었어요. 태호도 회사 일 힘들잖아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바보야. 부부는 같이 짐을 지는 거야. 혼자 지는 게 아니야. 수연이가 울었어요. 알아요. 근데 말하기가 힘들었어요. 아버지 얘기하면 저도 힘들고, 옛날 생각나고, 그래서 혼자 해결하려고 했어요. 저는 수연이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혼자 하지 마. 나한테 말해. 태호한테도 말해. 같이 해결하자. 수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어머니. 정말 고마워요. 그날 저녁 저는 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태호야, 주말에 집에 와. 수연이랑 같이 얘기할 게 있어. 아들이 물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저는 말했습니다. 좋은 일이야. 걱정하지 마. 전화를 끊고 수연이를 봤어요. 괜찮겠어? 태호한테 다 얘기해도? 수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괜찮아요. 어머니가 알아주시니까. 혼자가 아니라는 게 이렇게 든든할 줄 몰랐어요. 저는 수연이를 다시 안아줬습니다. 미안했어. 의심해서. 수연이가 웃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도 걱정되셨으니까요. 이해해요. 그 웃음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환하고 편안했어요. 숨기는 게 없으니까 그렇게 웃을 수 있는 거겠지요. 다음 주말 아들이 왔습니다. 저희 집에서 셋이 모였어요. 저랑 수연이가 번갈아 가며 얘기했습니다. 수연이 아버지 이야기, 할머니 이야기, 병원비 이야기, 빚 이야기. 아들은 처음에 많이 놀랐어요. 왜 나한테 말 안 했냐고 수연이한테 물었습니다. 수연이가 울면서 사과했어요. 미안해. 짐 주기 싫었어. 아들도 울었습니다. 부부가 같이 우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아팠어요. 하지만 동시에 안심이 됐습니다. 이제 비밀이 없으니까, 숨기는 게 없으니까, 셋이서 같이 해결할 수 있으니까. 아들이 말했습니다. 빚은 내가 갚을게. 장모님 아버지 빚이면 사위인 내가 갚는 게 맞아. 수연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내가 갚을게. 내 아버지 빚이야. 둘이 실랑이를 했어요.
결국 반반씩 갚기로 했습니다. 저도 거들었어요. 나도 좀 보태줄게. 노인연금 받는 거 있으니까. 수연이가 펄쩍 뛰었습니다. 안 돼요, 어머니. 그건 어머니 생활비예요. 저는 웃었어요. 내 며느리 돕는데 쓰는 게 뭐가 나빠. 그것도 내 생활이야. 결국 셋이서 나눠서 갚기로 했습니다. 할머니 병원비도 같이 내기로 했어요. 수연이 혼자 내던 걸 셋이 나누니까 부담이 줄었습니다. 수연이가 울면서 고맙다고 했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아들도 울었고요. 셋이서 둘러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많은 게 달라졌어요. 수연이가 밝아졌습니다. 전화하면 목소리가 달라요. 예전처럼 다급하지 않고 여유가 있어요. 만나면 핸드폰 뒤집어 놓지 않아요. 숨길 게 없으니까요. 눈도 안 부어 있어요. 혼자 울지 않으니까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요양병원에 갑니다. 김영순 할머니를 만나러요. 처음엔 어색했어요. 남인데 어떻게 대해야 하나 몰랐거든요. 근데 몇 번 가다 보니까 정이 들더라고요. 할머니가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수연이 시어머니, 고마워요. 수연이 곁에 있어줘서.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고마워요. 수연이 같은 며느리 줘서요. 할머니가 웃으셨어요. 그 웃음이 수연이랑 닮았더라고요. 아, 가족이구나. 피는 못 속인다고 하더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들 부부 사이도 좋아졌어요. 비밀이 없으니까 더 가까워졌대요. 수연이가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이제 태호한테 뭐든 얘기해요. 힘든 것도 기쁜 것도 다. 숨기는 거 없이. 그게 이렇게 편한 줄 몰랐어요. 저는 기뻤습니다. 내가 미행하고 의심한 게 결국 이렇게 좋은 결과로 이어지다니. 물론 미행한 건 잘못이에요. 남의 사생활을 캐는 건 나쁜 짓이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수연이 짐을 덜어줄 수 있었으니까. 수연이도 저를 이해해줬어요. 어머니도 걱정되셔서 그러신 거잖아요. 사랑이니까요. 가족이니까요. 그 말에 저는 또 울었습니다. 요즘 눈물이 많아졌어요. 좋은 눈물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이건 진짜 비밀인데 수연이가 저한테만 말해줬거든요. 아직 태호한테도 안 했대요. 수연이가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저 요즘 몸이 좀 달라요.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수연이가 웃었어요. 입덧이나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입덧이라고? 설마. 수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기예요. 어머니, 저 임신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손자야, 손녀야, 드디어 손주가 생기는 거야. 수연이도 울었어요. 둘이서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머니, 태호한테는 제가 말할게요. 깜짝 선물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겠어. 비밀 지킬게. 이번엔 좋은 비밀이야. 저는 웃었어요.
지난 몇 달간 며느리 비밀 때문에 마음 졸였는데 이번엔 좋은 비밀이에요. 기다려지는 비밀, 설레는 비밀, 손주를 만날 생각에 벌써부터 가슴이 뜁니다. 요즘 저는 행복해요. 예전에는 외로웠거든요. 혼자 사는 게 힘들었어요. 아들이 바빠서 자주 못 보고, 며느리가 뭔가 숨기는 것 같아서 걱정되고,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일주일에 한 번은 수연이가 전화해요. 그냥 안부 물으려고요. 특별한 일 없어도 전화해요. 한 달에 한 번은 아들 부부가 같이 와요. 밥 먹고 얘기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요. 김영순 할머니도 만나러 가요. 혼자가 아니에요. 가족이 있어요. 저를 생각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이제야 알겠어요. 이 얘기를 들려드린 이유가 있어요. 혹시 저처럼 가족 때문에 걱정하고 계신 분이 있을까 봐요. 며느리가 이상하다. 아들이 뭔가 숨기는 것 같다. 손주가 연락을 안 한다. 그런 걱정하고 계신 분들이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의심하지 마세요. 미행하지 마세요. 그냥 물어보세요. 무슨 일 있냐고. 힘든 거 있냐고. 도와줄 거 있냐고. 가족은 그렇게 서로 물어봐야 해요. 혼자 걱정하면 오해만 쌓여요. 저처럼요. 물어보세요. 그리고 들어주세요. 그게 가족이에요. 저는 미행까지 했으니까 좋은 예는 아니에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며느리 마음을 알게 됐어요. 며느리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알게 됐어요. 며느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도와줄 수 있었어요. 같이 짐을 질 수 있었어요. 지금 저는 며느리가 너무 고마워요. 자랑스러워요. 우리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났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며느리 덕분에 할머니도 알게 됐고, 손주도 곧 만나게 되고, 가족이 늘었어요. 사랑이 늘었어요.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가족을 의심하지 마세요. 먼저 물어보세요. 그리고 기다려주세요. 가족은 결국 서로를 사랑하거든요. 표현이 서투를 뿐이에요. 숨기는 것도 사랑 때문일 때가 있어요. 며느리가 숨긴 것, 그건 나쁜 비밀이 아니었어요. 사랑이었어요. 할머니를 향한 사랑, 아버지를 향한 사랑, 가족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을 혼자 감당하려다 보니 비밀이 된 거예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가족이 같이 해요. 그게 가족이니까요.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여러분 가정에도 사랑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